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 의존적 신앙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의존은 어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의존적 신앙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생인 목사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주체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단들이야. 이단들은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주 의존적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형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알고 그 목사님이 그 진리에 부합할 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 그 함께 동역자의식을 갖지만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분명한 기준 리폼드였으니까 기준이 있다고. 성경이 있고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이 있고 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그리고 잘 설명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어떤 과정을 흘러서 왔는지 우리 그 세 번째 과정을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잡히면 주체적이면서도 헌신적이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다고. 휘둘리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긴 시간 동안 키워야 돼. 단순간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하는 말에 다 넘어가.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 거기다가 우리처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지배하잖아. 계속 보통 거는 보고 여러분을 지배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과감하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 의존적 신앙이 아닌 뭐다?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사적 의존적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늘 잘 표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잘 표현했던 내용이 뭐냐면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 의존적 신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스 혁명은 유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떤 의미에서 재밌는 건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칼빈주의자에게도 즐거워할 이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게 이제 유사민주주의를 추구하였던 이 프랑스 혁명이지만 어떤 면에는 칼빈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드 콜리니의 죽음, 망령 죽음입니다. 이 마자스의 9월에 살인으로 복수를 했다. 그런데 요거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또 위그너들로 인하여 위그너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대표적인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죠. 또 반면에 뭐냐면 그 215페이지 보게 되면 건전한 칼빈주의적 자유인연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목적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표현을 쓸 때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자유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자유가 드러난 거지. 우리는 자유 그러면 다 같은 걸 알고 있다고. 인권 그럼 다 같은 걸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명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215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칼빈주의는 시작. 칼빈주의는 삶에 대한 매우 진지한 개념 덕택에 사회적, 윤리적 유대를 강화하고 신성화했다. 프랑스 혁명은 그 유대를 느슨하게 하고 완전히 풀어버려 삶을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례와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게서 격리시켰다. 이게 프랑스 혁명과 칼빈주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사회적, 윤리적 유대를 아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적인 공의가 공공성이 더 선명해지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타났는데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유대, 사회적인 윤리적 유대를 이제 완전히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삶 자체가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에게서부터 격리돼서 자기 자신에게로 온 거예요. 자유지.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후로 개인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한 즐거움에 이끌려 자신의 주와 주인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나타났던 그 구호 중에 하나고 영화 제목도 있잖아. 내 멋대로 해라.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가 너의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나를 지배한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타투, 문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이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그 내가 마음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회적, 윤리적 유대. 이 몸은 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문신을 해버렸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뭐가 안 될까? 건강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수혈도 못합니다. 그러면 피가 필요한 사람이 피를 가질 수가 없어. 사회적 윤리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 몸 내 마음대로. 재미있는 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피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죠. 예를 듭시다. 뭐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는데 마약, 그다음에 흡연, 그리고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 이런 흡연 중독, 알코올 중독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파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해를 가져다 줘.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를 핀 사람의 폐암 걸릴 확률이 홀등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야? 본인도 내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확장되는 거야.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거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그거는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왜곡된 자유 개념이라고. 자유라고 하는 건 공공성 안의 자유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자면 신장 기증 같은 거, 그지? 이거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잘 유지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 또 다른 생명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사회적 윤리적 유대라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되게 강조하였고, 공공성을 그렇게 강조했어. 이 공동선, 혹은 공공성, 혹은 공적 행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건 칼빈주의자 되게 강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 단 한 것도
이거 누가 얘기했어? 누구지? 우리가 C.S. 루이스가 얘기했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적 사고는 프랑스 혁명에서 기원하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면 공동체성을 갖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주 공공성을 잘 갖는데, 공동체성. 그러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혁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데 프랑스 혁명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는 걸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돼. 서로를.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은 그런 결과, 프랑스는 난파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얘기하기를. 오늘날 프랑스에서 대혁명의 근본 이념이 공포에 절어 자유로운 지배의 첫 세기 후에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탐구해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이 사람은 반혁명주의자니까 더 강하겠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자. 과연 그들이 사회적, 윤리적 유대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적 부패와 사회 문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에 나타난 건 국가적 부패와 사회적 문란이 가득하였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프랑스는 라인 저편의 적에게 굴욕을 당하고, 라인이 어디겠어요? 라인강. 독일이죠. 독일과의 전쟁에서 굴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파당적 행위에 의해서 분열되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분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거지. 이제 국가가 좀 위기에 빠졌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지금 국가가 좀 위기 상황인데 여야가 서로 죽이는 싸움만 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이 사실은 매우 유사한 모습, 패턴을 보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그 내부적으로 볼 때 파나마 우화와 드레피스 사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파나마 운하는 뭐냐면 원래 파나마 운하는 누가 하냐면 프랑스가 사업권을 가지고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거죠.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 제가 찾아보니까 한 2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 나중에 지금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누구예요? 중국인 사업가가 운하의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가졌지만 이들의 국가적 부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적 부패로. 그 다음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이건 이제 파당적인 이 프랑스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사실은 뭡니까? 다 이렇게 뒤덮고 자기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이 아주 유명한 장교, 아주 탁월한 장교를 이제 희생양 삼아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드레피스에게 넘기고, 이 위에 있는 군인들, 지금처럼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요 놈이 다 우리의 모든 비밀들을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드레피스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드레피스는 국가적 폭력으로 다 드러납니다. 100년 뒤에 이 드레피스 사건은 공식적으로 프랑스가 사과를 해요.
부가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였던 잔인한, 재밌는 건 가장 옆에 있었던 동료가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게 자유의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드레피스 사건은 정말 가장, 영화도 있습니다. 드레피스. 영화도 있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이겠어요. 우습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열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르노그래피는 가장 확실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파산되어졌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프랑스는 가장 출생 인구가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누가 많아?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은,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프랑스가 깨끗한 나라가 아니에요. 깨끗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 끔찍하게 뭐냐면, 구역화된 나라예요. 프랑스 사는 사람들, 이주민들, 완전히 저기 바깥에 별도의 이주민이 나라에서 만들어서 모든 게 계층을 확실히 만들어요. 계층. 이게 무슨 박애의 나라고, 평등의 나라고, 그죠? 무슨 이게 자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가장 많이 부정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로마 캐톨릭의 나라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근데 이거 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랑스에서 이 해산의 정신, 이 광기 어린 해방의 열정은 특별히 악명높게도 외설적인 문학을 매개로 하여 다른 나라로 퍼졌고 그들의 삶은 전염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혁명은 이제 프랑스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혁명이 발전되어지고, 특별히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봅시다, 여기. 그 당시 특별히 독일에 고상한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가 확대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 매혹적이고 강제적인 이념을 좀 더 높은 형식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본질은 유지하는 담대한 시도를 감행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영향이 될 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은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막으려고 하는 걸 막 힘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가 되겠죠. 이성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독일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프랑스 혁명이 독일에 큰 영향을 좀, 지금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러니까 이 유럽,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특별히 독일 철학이 강조하니까, 왜냐면 독일 철학이 20세기에 이제 프랑스 철학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있잖아요. 칸트라든지 또는 헤겔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독일, 그리고 나중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았던 프랑스의 이제 20세기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리다라든지 혹은 또 누구죠? 보바르냐, 실존주의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들. 네? 누구죠? 사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나 또 실존주의 철학 앞서 있던 하이데거는 다 독일 사람. 그러니까 철학이 독일을 시작돼서 그 힘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는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는 아시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은 정말 어떤 이 사상계의 중요한 모판과 같은 데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영향을 받았다. 그거 보게 되면 1급 철학자들은 그 재밌어 이 표현이.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아주 영향력 있던 철학자들 얘기하겠죠. 거만한 행렬을 이으며 각각 사회적 윤리적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주론을 구축했다. 어떤 이는 자연법의 기초에 그 관계를 둠으로써 어떤 이는 자신의 사상에서 발전된 이상적 기층을 그 관계에 줌으로써 그려했다. 무슨 이 철학자들이 볼 때 앞섰던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그 영향도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칸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판단은 신의 존재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 신은